우리는 모두 한국에 속고 있다. 미국 최고 군사 전문가의 발언에 모두들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폴란드의 기갑 행렬을 본 순간 모두 다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 훈련장에서 쌍안경을 들여다보던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기갑부대 행렬이 뭔가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폴란드군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정례 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쌍안경 배율을 12배로 올려서 자세히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20년간 군사 분석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죠. 행렬 맨 앞에 있던 주력 전차가 폴란드가 보유한 레오파드2나 PT-91 탱크가 아니었어요. 차체 형태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각진 포탑 디자인과 독특한 위장 패턴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나토 장비인가 싶어서 옆에 있던 폴란드군 연락관 카지미에 씨에게 물어봤어요. 저 탱크들이 뭔지 아냐고 말이죠. 카지미에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최신형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 분석팀장 리차드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히 관측 장비를 추가로 요청한다고 말했죠. 리차드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일단 고해상도 망원경과 스펙트럼 분석기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30분 후 장비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행렬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전체 443대 중에서 한국제 장비가 무려 89대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주력 전차 23대와 장갑차 31대, 또 자주포 18대 그리고 각종 지원 차량 17대였죠.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2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로 확인한 장갑제의 구성도 기존 서구 장비와 완전히 달랐어요. 탄소광과 세라믹 복합 소재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디테일은 보통 최신형 독일이나 미국 장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동성이었어요. 지늘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현가 장치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K2 탱크로 보이는 차량의 경우 경사면에서도 포탑이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화력 통제 시스템도 최상급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제 옆에서 관측을 도와주던 폴란드군 정보장교 마렉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 분석관도 놀랐냐며 웃더군요. 자신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 기존 장비보다 훨씬 우수했다고 했어요. 특히 야간 투시 장비와 열상 카메라의 해상도가 독일제나 프랑스제보다 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렉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야간 사격 훈련에서 한국제 K2 전차가 2.5km 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해요. 그것도 움직이는 표적을 말이죠. 기존 레오파드로는 불가능한 거리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마렉에게 추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15명 정도의 한국 전문가들이 폴란드에 파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장비 인도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운용 교육까지 포함된 본격적인 협력이었던 거죠. 오후 2시경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더 자세한 관찰이 가능했어요. 승무원들이 탱크에서 내려서 점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폴란드군과 한국군 기술자들이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뭔가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더 자세히 보니 한국 기술자가 들고 있던 건 최신형 태블릿 PC였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진단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디지털화된 정비 시스템은 미군의 M102 에이브람스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미 이 기술을 실용화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통신 장비였습니다. K2 전차들 사이에 데이터 링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대의 전차가 발견한 표적 정보가 즉시 다른 전차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은 미군도 최근에야 본격 도입한 거였는데 한국이 이미 완성형을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죠. 저는 급히 위성전화로
펜타곤의 동아시아 분석부에 연락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최신 평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의아해하더군요. 갑자기 왜 한국이냐고 말이에요. 제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평가 자료를 긴급 전송해준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받은 자료를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펜타곤의 공식 평가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중급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화력과 방어력 모두 독일이나 미국제에 비해 한 단계 낮다고 평가했더군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훈련이 마무리되면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제 K9 자주포들이 연속 사격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분당 6발의 연사 속도로 15분간 지속 사격을 했는데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어요. 포신 과열 방지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폴란드군 포병 장교가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자신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소련제 자주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첫 번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까지의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20년간 쌓아온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제대로 본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착시 현상이나 장비 오류는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만 남아있었죠.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관측소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훈련장을 덮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정밀한 관측을 해보기로 결심했거든요. 고해상도 카메라까지 추가로 준비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7시 정각에 폴란드군과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한국 측 인원이 더 많아 보였어요. 대략 25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중에는 여성 엔지니어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자 노트북과 측정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팀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오전 8시 30분경 본격적인 기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코스였어요. 장애물이 더 많고 지형도 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코스에서는 기존 장비들이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제 K2 전차들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능동형 현가장치였어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드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 한국이 이미 실용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망원경 배율을 최대로 올려서 세부 사항을 관찰했습니다. K2 전차의 포탑 윗부분에 작은 안테나 같은 장치들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통신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능동형 방어 시스템의 센서들이었어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해서 자동으로 요격하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나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걸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죠. 옆에서 관측하던 폴란드군 기갑장교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국도 이런 장비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102 에이브람스에도 아직 이 수준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없다고 말이에요. 얀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특히 기술 지원 수준이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있을 때 한국 기술자 중 한 명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현대로템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더군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K2 전차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질문했어요. 김민준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가장 큰 특징은 모듈러 설계라고 했습니다. 임무에 따라 포탑이나 장갑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도시 전투용과 야지 전투용 그리고 대전차 전투용으로 각각 다른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연성은 기존 서구 전차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승무원이 3명만 있어도 완전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존 4명 체제보다 1명이 적은 거였죠. 자동 장전 시스템과 AI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AI 시스템은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협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더군요. 인간 승무원은 최종 발사 승인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김민준의 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정확도가 인간 포수보다 30% 이상 높다고 해요. 그것도 야간이나 악천후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이면 미군의 차세대 전차 개발 계획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어요. 오후에는 실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3km 떨어진 표적에 대한 정밀 사격이었어요. K2 전차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그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2발 중 11발이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거든요. 명중률 91.7%였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군의 M102도 이 정도 정확도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연속 사격 능력이었어요. 분당 10발의 속도로 30분간 지속 사격을 했는데 포신 과열이나 장전 오류가 전혀 없었어요. 냉각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의 신뢰성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군 포병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존 장비로는 불가능한 성능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본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성능이 기존 평가를 크게 상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담당자가 정말이냐며 재확인을 요청했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니 틀릴 리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훈련이 끝나고 나서 폴란드군 지휘관 코발스키 대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 장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서비스는 서구 업체들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상세한 관측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동아시아 분석부장 데이비드 해밍웨이가 직접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 때문에 상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한국 무기 성능에 대한 재평가가 기존 정보와 너무 달라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가 말하길 국방부 차관까지 나서서 재검증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 91.7%의 명중률, 모듈러, 설계 개념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고했어요.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을 들으니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과 AI 기반 화력 통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군도 아직 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오전 10시에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고위급 인사들이 많았어요. 국방부 정보분석실장 제임스 매클로이, CIA 군사분석부 부국장 리사 첸, 그리고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마이클 톰슨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런 라인업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제임스 매클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이슨, 정말 확실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2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력을 걸고 보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이고 다른 폴란드군 장교들도
같은 증언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CIA의 리사 첸이 반박했어요. 우리가 가진 정보와 너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국의 80% 수준이라고 평가되어 있다고 했어요. 단 2년 만에 이렇게 급격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었죠. 저는 그 평가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의도적으로 능력을 숨겨왔거나 우리의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본 기술 수준은 최소한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거든요. 마이클 톰슨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관찰한 바를 토대로 설명했어요. 센서 반응 속도가 0.3초 이내였고 요격 성공률도 90% 이상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반응 속도였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트로피 시스템은 미군도 최근에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임스 맥클로이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존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자동화와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배울 점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사 첸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규모를 봐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어떻게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예산 대비 효율성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예산 규모만으로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집중과 선택 전략을 통해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본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김민중 같은 엔지니어의 기술적 이해도는 미국의 동급 엔지니어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이클 톰슨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한국 군사기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존에는 한국을 기술 수입국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나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 제공국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차나 자주포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어요. 회의가 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결론은 추가 조사였습니다. 제 보고서만으로는 정책 변경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더 많은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검증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직접 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데이비드 해밍웨이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이슨, 정말 확신하는 거죠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군요. 만약 추가 조사에서 제 보고서가 틀렸다고 나오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석관들이 와서 보면 제 평가가 오히려 보수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폴란드 훈련장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 K-21이 등장한 거였어요. 이 장비는 제가 처음 보는 거였는데 성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면서도 기동성은 전차 수준이었어요. 특히 네트워크 기능이 뛰어났는데 K2 전차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통합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미국의 한국 군사기술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드디어 펜타곤에서 추가 검증팀이 파견됐어요. 팀장은 육군 기갑학교 교관 출신인 마크 로드리게스 중령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MIT 출신 무기체계 전문가 사라 윌리엄스 박사, 그리고 레이시온에서 20년간 일한 시스템 엔지니어 톰 하트만까지
총 8명의 전문가들이 왔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크 중령이 저에게 첫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 장비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표정에서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말이에요. 사라 박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MIT에서 군사기술을 연구해온 자신의 경험상 한국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AI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 같은 고난도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먼저 실용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첫날 오전에 이들과 함께 관측소에 올라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K2 전차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마크 중령이 망원경을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저게 정말 한국제냐고 묻더군요. 차체 디자인이나 포탑 형태가 생각보다 정교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성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겉모습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는 거였죠. 사라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어요. 쌍안경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관찰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나는 진단 프로그램이나 측정 장비의 종류를 보더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생각보다 전문적인 수준이라고 중얼거리더군요.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후에 본격적인 기동 훈련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K2 전차들이 복합 지형을 통과하는 모습을 본 톰 하트만이 첫 번째로 놀라워했습니다. 현가 시스템의 반응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하더군요. 레이시온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현가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인정했어요. 마크 중령은 기동성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진흙길과 경사면을 번갈아 통과하는 코스에서 K2 전차들이 보여준 성능이 M102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어요. 오히려 연비 효율성 면에서는 더 우수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게 대비 출력비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였죠.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사라 박사였어요. 실탄 사격 훈련이 시작되자 K2 전차들의 명중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2.8km 거리에서 12발 중 11발을 명중시키는 걸 보고는 완전히 놀라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지만 실제로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성능이라고 했어요. 특히 연속 사격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톰 하트만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어요. K2 전차들 간의 데이터 링크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한 대의 전차가 포착한 표적 정보가 즉시 다른 전차들에게 전달되어 협동 사격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미군의 차세대 전투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마크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하더군요. 특히 시스템 통합도와 자동화 수준이 미군 장비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아직 하루만 본 것이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라 박사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자신의 초기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특히 AI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이론상 최저값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라는 게 명확하다고 덧붙였어요. 톰 하트만은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유럽이나 중동 시장에서 미국 제품들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선택한 것도 성능 대비 가격이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더 자세한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 박사가 직접 김민준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하는 딥러닝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의 원리를 들은 사라 박사가 완전히 놀라더군요. 이론적 기반부터 실제 구현까지
모든 단계에서 독창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마크 중령은 폴란드군 지휘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집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을 비롯한 폴란드 기갑부대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한국 장비의 우수성을 증언했어요. 특히 정비의 편의성과 부품 공급의 신속성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독일 장비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평가였죠. 톰 하트만은 생산 효율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고성능 장비를 어떻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성을 고려한 엔지니어링과 자동화된 생산 라인 덕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 방산업체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했어요. 검증팀의 3일간 조사가 끝나갈 무렵 모든 팀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크 중령이 최종 의견을 정리해 주더군요. 한국의 지상 무기 기술 수준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제 초기 평가가 정확했다고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미국도 한국을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증팀이 워싱턴으로 돌아간 지 3일 후 펜타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부 정보분석실에서 긴급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위해서 말이죠. 데이비드 해밍웨이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마크 중령의 보고서가 상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해요.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폴란드에 남아서 추가 관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검증팀이 떠난 후에도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거든요. 특히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군에게 전수하는 운용법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기술적 깊이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어요. 김민준이 설명하는 정비 매뉴얼의 세세한 부분들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훈련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의 열상 카메라와 야간 투시 장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해가 진 후 오후 8시부터 본격적인 야간 기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성능이 정말 대단했어요. 완전한 암흑 상태에서도 K2 전차들이 마치 나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열상 카메라의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1.5km 떨어진 목표물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 알려진 독일이나 프랑스제 열상 장비와 비교해도 확실히 한 단계 위의 성능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야간 작전 담당 장교 마렉이 저에게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 장비의 야간 작전 능력이 기존 장비보다 30% 이상 우수하다고 평가된다는 거였어요. 탐지거리도 더 멀고 식별 정확도도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중 스펙트럼 센서의 융합 기술이었어요. 열상, 가시광선, 근접 외선 센서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군의 차세대 전투체계에서도 구현하려고 노력 중인 고난도 기술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야간 사격 훈련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2km 거리에서 18발 중 17발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94.4%의 명중률이었습니다. 야간 조건에서 이 정도 정확도를 달성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미군의 M102도 야간에는 명중률이 30%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K2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폴란드군 포병 장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장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동 추적 기능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조준한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김민준과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민준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사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라고 말이에요. 다만 그동안은 주로 국내용으로만 개발했는데 최근 들어 해외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개발 철학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처음부터 모듈화와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해요. 각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민수용 기술과의 적극적인 연계도 한국 무기 체계의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시너지가 창출되었다는 거였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의 기술력이 군사 분야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갑자기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이 최근 들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인 AI, 빅데이터 등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구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한국의 차세대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 장비는 제가 아직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기존 K9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중 목표 동시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하나의 포대가 서로 다른 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포가 독립적으로 다른 좌표를 향해 발사하면서도 전체적인 화력 조정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분산, 통합 사격 시스템은 미군의 차세대 포병 체계에서 목표로 하는 바로 그 기술이었거든요. 사격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15km 거리에서 오차 5m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어요. 이는 기존 서구 자주포들보다 3배 정확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GPS 교란 환경에서도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매칭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GPS 없이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합참정보본부장 윌리엄 번스 중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번스 중장은 곧바로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지 재차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지상 무기 체계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번스 중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보느냐고 물어보니 저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통합 기술, 둘째는 자동화 기술, 셋째는 네트워크 기반 작전 능력이라고 답했어요. 이 3분야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번스 중장은 한동안 조용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기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겠네요. 라고 말이죠. 한국을 더 이상 기술 수입국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번 발견이 미군의 전략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펜타곤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를 직접 체험해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실제 시뮬레이션에 참여해보라는 거였죠. 합참정보본부에서 보낸 극비 지시서에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시나리오에서 미군 옵서버로 참여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지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직접 저에게 브리핑을 해주더군요. 이번 훈련은 복합 전투 시나리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2 전차 4대, K9 자주포 2대, 그리고 K21 보병 전투차 6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저는 지휘 통제 차량에 탑승해서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5시, 저는 한국군 지휘 통제 차량에 탑승했어요.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주선의 조종실 같은 첨단 시설이었거든요. 다중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 전투 차량의 상태와 전장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군 작전참모 이재현 소령이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전투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적 부대의 위치, 아군의 이동 경로, 탄약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미군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거였어요. 오전 8시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의 적군은 러시아제 T-90 전차 6대와 보병 전투차 8대로 설정되었어요. 수치상으로는
한국군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훈련 시작 3분 만에 한국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거든요. K2 전차들의 초장거리 탐지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4.2km 거리에서 적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무력화시켰어요. 적군이 한국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협조 사격 능력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제공하는 화력 지원과 K2 전차의 직접 사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적 부대가 엄폐물 뒤로 숨으면 자주포가 곡사 궤도로 공격하고 다시 나타나면 전차가 직사로 마무리하는 패턴이었어요. 이재현 소령이 옆에서 설명해 주더군요. 이 모든 게 AI 시스템의 도움으로 자동 조정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휘관은 전체적인 작전 방향만 지시하면 세부적인 전술 실행은 시스템이 최적화해서 제한한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판단력과 기계의 계산 능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죠. 훈련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전자전 공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적군이 GPS 재민과 통신 방해를 시도한 거였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마비되기 쉬운데 한국군 장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면서 작전 지속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재현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다중 백업 체계를 구축해놨다고 말이에요. GPS가 막히면 관성 항법으로, 무선 통신이 안 되면 레이저 통신으로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런 수준의 생존성은 미군 장비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능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시가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K-21 보병 전투차들이 복잡한 건물 지역을 통과하면서 적 부대를 소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각 차량의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서 3차원 지도를 실시간으로 구성하고 있었어요. 건물 내부의 적군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민간인 식별 능력이었어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해서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현대전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한국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군의 도심작전 매뉴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민간인 보호 문제였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결과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아군 손실은 제로, 적군은 전멸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그 격차가 너무 컸어요. 특히 교전 시간이 단 25분이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전투라면 적군이 제대로 반격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분석이었죠. 폴란드군 관찰관들도 결과에 놀라워했어요. 마렉 대위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신들도 처음 이런 훈련을 봤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한국군 장비의 성능이 기존 나토 장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도와 자동화 수준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급히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펜타곤에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장비 성능 차이가 아니라 전술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구현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미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재현 소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전투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느냐고 말이죠. 이재현이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사실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고 해요. 다만 그동안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외부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실전적 요구사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까다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실제 위협에 대비하다 보니 이론이 아닌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 무기 체계의 특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차이는 평시 훈련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합참의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보낸 보고서가 최고 위층까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군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점 말이죠.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과의 통화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제이슨, 당신이 본 한국군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군사력에 위협이 될 수준인가라고 말이죠.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위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밀리 대장은 한동안 조용했다가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실제 전투 상황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맞선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느냐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상전에서는 한국군이 상당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기 교전에서 한국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물론 전면전이 되면 미군의 물량과 공군력이 우세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리 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럼 우리의 동맹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군요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대등한 파트너나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간 군사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발견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동맹국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부에서 한국 무기 도입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군이 외국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주력 전투 장비 분야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해밍웨이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육군 차관보, 해병대 장비국장, 그리고 방위산업청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다고 해요. 검토 대상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일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도입보다는 기술 협력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거였죠. 저는 폴란드에서 계속 관측을 이어가면서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김민중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 전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직 폴란드에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곧 시험 운용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무인 정찰기와 지상 전투 로봇이 연동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미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이미 한국에서는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설명에 따르면 DMZ 인근에서 시범 운용 중이라고 해요. 북한의 침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병사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경계 작전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이런 무인 시스템 기술은 미군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분야였거든요. 오후에는 한국군 정비팀의 작업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K2 전차의 정기 점검 과정이었는데 그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본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에 있는 기술진들이 원격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군 정비장 박상철 중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해외 파견 중에도 본국 수준의 정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원격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원격 지원 체계는 독일이나 미국 장비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능이었어요. 그날 저녁 펜타곤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본국의 무기 생산 시설을 직접 시찰해보라는 명령이었어요.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의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인프라의 현대화 수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공항들보다 오히려 더 첨단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15년 전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가득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안내를 받아 첫 번째 방문지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이었어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했는데 안내를 받으며 내부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이사 정민호 전무가 직접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공장에서는 연간 K2 전차 100대와 K9 자주포 80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부품과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불량률이 0.01%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의 정밀 제조업체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율이 95% 이상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과거 한국이 해외 부품에 의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부품을 수출하는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종합적 역량이야말로 진정한 군사 강국의 조건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 대전 본사를 방문한 둘째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게 된 건데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구소장 김태영 박사가 직접 안내를 해주었는데 처음부터 당부하더군요. 오늘 보시는 내용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미국 정부와의 특별 협의를 통해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차세대 능동형 전자스캐닝 배열 레이더였어요. AESA 레이더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도 F-35에 탑재하려고 개발 중인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지상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탐지거리가 200km를 넘어서고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스텔스 기능이었어요. 레이더 신호 자체를 거의 탐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적군이 레이더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기술은 미군의 차세대 전투 시스템에서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거든요. 두 번째로 본 전자전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의 통신망과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장비였는데 그 효과가 정말 강력했어요. 시연을 통해 보여준 바로는 50km 범위 내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파 방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 시스템에 직접 침투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더군요. 이 시스템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서 개발된 거라고 했어요. 유사시 북한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서울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구형 소비에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신 중국제 장비들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AI 기반 자율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수천 개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학습 능력이었어요. 매번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번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AI 기술은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분야였거든요.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이런 돌파구를 만들어낸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무인 시스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본 것들은 정말 미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무인기들이 때를 지어 작전을 수행하는 스웜 드론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그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새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형을 바꾸고 임무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장 박수진 박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하나의 모함 드론이 수십 개의 소형 드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각각의 드론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 임무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기존 순항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이런 스웜 드론 시스템을 여러 세트 구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적이 모든 드론을 동시에 요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 무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 크기의 전투 로봇이 복잡한 지형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좁은 틈새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박 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설명하더군요. 이 로봇들은 이미 DMZ에서 실전 테스트를 마쳤다고 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인간 병사보다 훨씬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생화학 오염 지역이나 방사능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이 뛰어나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어요. 국방부 정책실장 이성민 차관이 직접 참석해서 한국의 방산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출 전략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 안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차관이 설명하길 무기 판매와 함께 교육훈련, 정비 지원,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해요. 구매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의 독일이나 미국 장비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량 생산 체계와 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용 기술을 군사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어요. 식사 도중에 이 차관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차세대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각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통합과 자동화 기술을, 미국은 재료 과학과 추진 기술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 제안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무기 제조를 넘어서 전체 시스템, 설계와 운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거라는 점을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을 펜타곤에 확실히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즉시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상황이 급변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직접 한국방산기술검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고위급 관심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데이비드 해밍웨이가 저를 맞으며 설명해 주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이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해요. 특히 AI 기반 자율 방어 시스템과 스웜 드론 기술에 대한 내용이 최고 위층의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후 2시에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작 전 부장까지 군 최고 위층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각 군 정보본부장들도 함께 자리했어요. 이런 규모의 회의는 전시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직접 회의를 시작했어요. 제이슨, 당신이 한국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우리 국방 전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동맹 관계 전체를 재정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이 F-35용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했어요. 더욱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즉시 질문했어요. 정말로 우리 F-35 레이더와 비슷한 성능인가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일부 기능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다중 목표 추적 능력과 전자전 대응 기능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랜디 조지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가 정말로 우리 에이브람스를 능가하는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답변했어요. 화력과 방어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동화와 네트워크 기능에서는 K2가 확실히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 통합도라고 강조했어요.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수준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차세대 전투체계에서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을 한국이 이미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해군작전부장 마이클 길데이가 관심을 보인 건 해상 적용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의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을 해군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구축함에는 이런 기술들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어요. 회의 중반에 CIA 군사분석부장 로버트 카델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면 지역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온 분석을 제시했어요. 폴란드 외에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모두 한국 장비를 도입한다면 해당 지역의 군사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가 확산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기술 협력 가능성이었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적극 추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과 미국의 기초, 과학 기술을 결합하면 더 우수한 차세대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특히 AI와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도달해 있어서 미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후반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육군에서는 K9인 자주포 기술의 펠라딘 업그레이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해군에서도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차세대 함정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연구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공군이었어요. 한국의 무인기 기술, 특히 스웜 드론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기존 무인기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나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무기 도입 검토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각 군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구체적인 도입 품목과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긴급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 검토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비드 해밍웨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제이슨, 당신이 발견한 내용들이 미군 역사를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외국 무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여겼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세상의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